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레스룸에 어떤 분이 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지 떼고 조사 받았어요, 경찰한테. 예.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의 행동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장관 자리가 뭐 대단해요, 솔직히. 네, 지금 영상 보고 아셨죠? 윤희숙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유, 잘 지냈습니다. 게으르게. 네, 뭘 하면서 지내셨는지는 비밀일까요? 아, 비밀 아니에요. 뭐 넷플릭스도 보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약간 휴식 충전의 시간을 좀 네, 가지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임차인이실까요? 아, 우리 주인 선생님께서 아주 연장을 해주셔갖고 네. 다행스럽게 아직 임차인입니다. 네. 사실 뭐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죠.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중에서는 내 집 마련에 글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세요? 내 집 마련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뭐 장기 무주택자나 청년 이런 이제 특정 그룹한테 특별 분양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의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능력이 경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공공주택으로 돕고 자기가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대출로 돕고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같은 걸로 징벌을 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집 하나 가지고 계속 자기 주거를 향상시키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이에요. 저는 뭐 그 방향 자체는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호평을 100점 만점의 부동산 정책 몇 점이라고? 아니요, 근데 방향이 맞는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아직 디테일이 더 채워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지 지금 상황에서 그냥 방향은 제대로 잡혔다 이 정도. 큰 방향 정도만 평가를 한다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시니까 뭐 부동산 정책 말고도 사실 경제 정책 굉장히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하나 우려되는 정책이 있다면 하나만 꼽으라면 요거 하나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만 국정과제 나온 거 여러 보면 가지신가 봐요. 그죠?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지금 우리가 닥친 도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지금 물가도 심각하고 뭐 공급망도 문제고 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국정과제에 나온 걸 보면 내용이 굉장히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인 고민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지난 정부들보다 더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뭐 교육, 뭐 재정 모든 게 사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다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적었구나. 지금 우리 지금 현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대처하는 걸 고민하느라고 이것도 지금 인수위 끝난 다음에 내각과 청와대의 고민 속에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부동산 정책은 큰 틀의 방향은 맞는데 좀 디테일한 세부가 빠졌다면 이번에는 경제 정책이 좀 눈앞에 닥친 것만 너무 하고 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못 봤다라 말씀인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부동산 정책의 일반적인 모양은 맞다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고려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출연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명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퍼퓰리즘 파이터,
라고 이 별명이 나오던데 어떻게 본인 별명 알고 계셨어요? 그거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언론사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십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윤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 중에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았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여가부 폐지,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즉시 시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정과제로 발표가 됐는데 여가부 폐지는 없었고요. 이 병사 200만 원 월급은 2025년까지로 즉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나중에 딜레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병사 월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물가에 대한 대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시점을 조정한 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같은 경우는 글쎄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가부가 그동안에 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정권을 따라가는 바람에 네네.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저는 꼭 포퓰리즘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정부 조직을 바꾸면서 그 공백을 어떻게 잘 메꿔서 더 네. 일을 잘하게 되느냐 국가 차원에서 무슨 단일 부처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권성동 뭐 원내대표가 인구가족부를 신설을 하겠다 뭐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네. 이 인구가족부가 신설이 되면 여가부의 빈 공백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거를 1대1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는 아마 아닐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은 여성가족부 중에서 다른 뭐 복지부라든가 고용부로 떼서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그다음에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뭐 맡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다시 셔플을 하는 거지 꼭 1대1로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뭐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가족부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네. 그 가족은 몰라도 인구 같은 경우는 전 부처에 다 그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때까지 맡았던 보건복지부가 욕먹은 이유가 맨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내라 그러면 각 부처에서 다 받아갖고 호치키스질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괄적인 폴리시 믹스와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동안. 그 문제를 지금 인구가족부를 만들어서 잘 개선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자 또 관심 포인트죠. 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가 이 청문 슈퍼 위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해서 지금 계속 매일같이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서 잠깐 저희가 이 소개 영상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아니 나도 배지 떼고 경찰 조사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아빠 찬스부터 해서 의혹 있는 이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셔요? 지금 이 정부가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고 정권을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 정권은 내로남불로 사실 망한 정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네. 이런 의혹들이 계속되는 그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좀 멋있게 행동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우리 사회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네.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지 상식과 공정의 정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후보자들께서 좀 멋있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죠, 사실. 그럼 그 멋있게 대처하는 거에 사실 언론에서는 이 해석을 하기를 사퇴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그 자리를 지켜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클립에서도 나왔지만 네. 억울한 거는 저 일단 자리 내려놓으시고 저 푸시면 되고 조사받고 푸시면 되고 네. 그 지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저 논쟁을 벌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당선자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으니 일단 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밝힐 거 있으면 밝히고 명예회복하시고. 네. 사실 뭐 저희가 청문회를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초반에 이 입각 과연 누가 할까 하마평이 나오고 할 때 윤 전 의원님 얘기도 윤 의원님 얘기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입각 제안을 받으신 적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이게 돌려서라도. 무슨 비밀도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입각 말고 지금도 네. 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뭐 오늘 뭐 이재명, 안철수 위원장, 뭐 이재명 고문 다 지금 출마 선언까지 한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여기에 지방선거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제안이 온다면 나오실 의향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배지를 내려놓은 입장에서
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당에서 필요하다. 당에서 네가 꼭 출마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인은 선당후사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서 네가 꼭 필요하니 나가라 그러면 네. 아유 저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데 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 개양을 오늘 많이 얘기가 나온 개양을이다 그러면 저는 좀 그 앞단의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네.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이 지금 그분이 왜 벌써 다시 등판하는지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그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다음 당대표를 하실 생각이 많이 보이시는 네.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어. 나가서 아주 근사한 싸움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게 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좀 국민들한테 뭔가 저 당 저 제대로 하네 이런 느낌을 주고 희망도 주고 네. 좀 미래가 있는 당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이 네. 뭐 꽃밭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평론만 하고 계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게 상식적인 모습이고 네. 거물 대 거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맞습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서 큰 판에서 근사하게 싸움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러시기가 좀 배포가 뭐 안 되신다거나 그러시면 그래서 저더러 나가라 그러면 뭐 따라야죠. 당에서 하라고 하면. 혹시 인천에 연고가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있나요? 그분은 뭐 저 네. 뭐죠? 분당 갑의 저거 네. 아니에요? 단군 일에 최고로 자신이 이익을 환수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드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길 버리고 왜 거길 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는 네. 분이 거기 나오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나요? 네. 제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면 단점이자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윤 의원님 다시 한번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